사실 요즘은 FOMC도 잘 안 보시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 같은 경우는 발표될 때 다들 실시간으로 보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FOMC 의사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FOMC 의사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좀 놀란 면이 있었어요. 요즘은요, 이렇게 시장의 요인들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엔 깔때기처럼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관세 협상, 그 다음에 감세에 대한 협상으로 모이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저는 주식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희 주식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은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시나리오들이 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매크로에서만 말씀드리면,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워낙 또 시장에 이렇게 변곡점에 위치해 있을 때 나와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와 달러의 변동성이 정말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미 10년물 국채 금리, 30년물 금리도 급등했다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네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선을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고요.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주식 전망은 하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하고 환율이 움직이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지난 4월부터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처음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금리가 확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채권 투자자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하니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져서 채권 금리는 더 내려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시장이 이상하게 돌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한테 고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중국하고 일본과 같은 주요 이제 본드홀더라고 하죠.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국채를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미국 국채를 갖다가 매도하는 힘이 강해지죠. 이게 국채 금리를 한번 첫 번째로 끌어올렸던 요인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90일의 관세 유예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달러가 많이 약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플라자 합의 시즌2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요, 급격한 달러 약세를 만듭니다. 달러 약세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을 높이게 되죠. 그러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연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장기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병을 한 번 더 자극하게 되면 고질병이 되거나 이 병세가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원래는 시장에서는 연내 4번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차례도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거꾸로 되감겨 올라오는 것, 요걸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나타나는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저는 이제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제 충격이 있다 없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무디스가 왜 신용등급을 강등했느냐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무디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어요. 미국 경제가 보통 좋으면 세수를 늘려가지고 재정 적자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가 안 좋을 때 쌓아놨던 재정을 가지고 실제 경기의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경기가 좋은데도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진 거죠. 그러면 빚을 갚을 의욕이 있는 거야? 의사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준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빚을 갚을 의지는 없는데 더 많이 돈을 쓸 것 같으면 결국에 이거는 신용등급 강등하고 매핑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거라서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드려서 정리를 하면, 아닙니다. 예,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세라메카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팔려는 그런 수요들이 잠시 존재했었다는 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요 세 가지가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안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가장 큰 요인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걸 봉합을 하려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첫 번째 관세 문제는 90일 유예를 줬고요. 두 번째는 요즘 보면은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고,
달러 약세의 속도도 약간은 조절하고 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재정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지금 감세안이 상원에서 지금 펜딩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어떻게 통과되느냐가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시장의 요인들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엔 깔때기처럼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관세 협상, 그다음에 감세에 대한 협상으로 모이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관세라는 거는 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수입 물가 올려서. 감세라는 건 재정 적자를 늘려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자극합니다. 관세나 감세나 채권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협상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나 달러가 되게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 협상에 대한 디펜던시가 되게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카메라로 늘 이 경제 분야를 쉽게 말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단장님의 설명은 정말 귀에 딱딱 꽂히고 상상이 막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깔때기처럼 관세 협상, 네네. 감세 협상이 이제 주요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관세 협상, 감세 협상안이 어떻게 뉴스가 이제 흘러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어떻게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미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요즘은 FOMC도 잘 안 보시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 같은 경우는 발표될 때 다들 실시간으로 보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안 보시더라고요. 작년하고 또 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달라요. 근데 이제 FOMC 의사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FOMC 의사록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좀 놀란 면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부분이 좀 경계감이 생기냐면 FOMC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FOMC의 그 의사록에는 파티서펀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회의의 참여자죠. 이 파티서펀츠가 거기 17명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연준 위원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연준 위원들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 파티서펀츠 외에도 스태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태프는요, 이 파티서펀츠한테 무언가 브리핑을 해주는 전문가들 있죠. 그 밑에 전문 스태프들인데 이 스태프들이 한 얘기가 나와요. 이 스태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다. 이거는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록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이 연준 스태프들이 이 파티서펀츠한테 연준 위원들한테 보고한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거는 지금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하다고요? 예, 미국 소비가 지금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오픈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지나 이런 것들이 바이원 게던 이런 게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부가 이전에 미리 땡겨 살려는 수요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쌌습니다. 관세부가 이전에 재고를 쌓아놔야 재고 원가가 싸니까 제품을 더 경쟁력 있게 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비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설비 투자는 고가의 설비 장비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수입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1분기에는 미래의 것들을 땡겨가지고 쌓아놓은 게 강한데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성장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가 물가를 만약 잡아 올리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 두 가지 조합이 우려를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다소 피력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좀 하나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경제가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겠지만은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비나 뭐 지금 지표 나오는 것들은 견조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사재기 현상 속에 이제 관련해서 잘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만약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지표가 양호하니까 너무 또 세게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미리 땡겨왔던 것들을 갖다가 눌러버리는 이제 그런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뭐 재정 악화, 위험까지 부상을 하면서 환율, 주식, 채권 뭐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불확실성이 이렇게 팽배한 경제 환경 속에서 전반적인 자산군의 흐름은 어디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이게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보다는요. 요즘도 보면은 저는 주식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희 주식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은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시나리오들이 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매크로에서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닐 것 같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3년간은 달러가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에 대한 시나리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난 20년 동안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었고 지금 물가 올라오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내려갈 거야라고 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함께 미국 국채금리가 쉽게 못 내려갈 거라는 국채금리, 높은 고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들어오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시나리오 외에 다른 시나리오 서너 개를 갖다가 새롭게 추가하는 거고요. 이 시나리오들이 어떤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특정 자산으로 몰려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 이 시나리오가 올해는 지금 4월부터는 워킹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과거의 패턴만을 보면서 현재의 모든 걸 갖다 한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투자 현상들보다는요.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좀 넓게 펼쳐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자산군에 쏠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넓게 펼쳐서 다양한 자산군의 포트를 좀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어요. 네네. 시간 관계상 또 시간이 남았네요. 예. 네, 이 중국 경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래도 네네. 증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하반기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게 좀 긍정적인 네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아권역 증시 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하반기에는. 네, 저는 이제 증시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네네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중국 쪽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은 지금 여태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은요. 달러 강세 압력 때문에 굉장히 뭐라 할까요? 눌려있는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고 쓰고 신흥국의 부채 부담 증가라고 읽거든요. 왜냐하면 신흥국은 원래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왔었어요. 그럼 빌려올 때는 이게 달러 부채가 많거든요.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 달러 부채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니까 부채의 부담이 계속 눌리니까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근데 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 상대적으로 부채의 부담이 낮아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달러 약세라는 게 신흥국에는요. 약간의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럼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조금 낮춘 데다가 미국의 성장세가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중국도 경기 부양 차원에서 어느 정도 행동에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중국의 예금 금리가 사상 최초로 0%대로 들어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게 2022-3년부터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늦게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러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든 면이 있었어요. 근데 내수 시장이 쪼그라드는데 계속해서 부양책을 안 쓰다가 올해는 이제 금리 인하하고 동시에 재정을 갖다가 많이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커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미국이 다른 나라 물건을 덜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내 나라 물건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 물건을 사주려면 중국도 어느 정도의 부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 적자 문제하고도 해결을 할 때 하나의 협상의 레버리지 카드 이렇게도 쓰일 수 있으니까요. 와. 아마 과거보다는 그래도 중국 경제가 조금은 좀 좋아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보다는 최악의 국면을 조금씩은 좀 넘어가면서 살짝 어느 정도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예, 그 정도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 전망까지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